이재용 회장이 워낙 이미지가 또 좋잖아요. 단순히 뭐 재계를 대표하는 걸 넘어서 지금 그 팬덤이 요즘 보니까 신고 다니는 뭐 신발, 심지어 차에서 잠깐 나오면서 마시는 음료가 사진에 노출됐는데 그것까지 뭐 잘 팔린다고 하니까 과연 정말 팬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셀럽 중에 셀럽이신데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건지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68년생이에요, 이재용 회장. 아버지 이건희 회장하고 어머니 홍라희 여사 사이에 1남 3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서울대에 진학을 했고 졸업하던 해 91년에 이제 S전자에 부장으로 입사했고요. 2022년에 드디어 S그룹 3대 총수 자리에 오릅니다. 이야, 그야말로 그 모든 걸 다 가진 금수저입니다, 그죠? 이분은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지금 보시는 게 이재용 회장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똘망똘망하죠? 이 뒤에 이제 할아버지 이병철 창업주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잘생기셨네. 네. 사진 보니까 뒤에 직원 같은 분들이 되게 쭉 서 있으시네요. 할아버지랑 회사에 간 것 같은데 보통 어릴 때 막 놀이동산 같은 데 가잖아요. 저때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S사가 갖고 있던 언론사 방문한 사진입니다. 뭐 경영 수업까지는 아니고 견학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용 회장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동창들 얘기에 따르면 뭐 항상 차분하고 말수 없는 조용한 친구였다. 집이 잘 사는 건 알았는데 이건희 회장 아들인 건 몰랐다.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서 담임 선생님을 취재했대요. 재용이는 공부 잘하고 친구 관계가 좋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S사라고 하면 당시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벌 집안인데 학교 선생님이 몰랐다고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조금만 잘 살아도 다 아는데. 맞아요. 그래서 정반대 소문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 밤마다 S사 컬러 TV가 들어왔을 때요. 근데 이게 S사에서 보내준 건지 학교에서 산 건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소문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그러겠죠. 사실 평범할래야 평범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학교를 다니던 그부 중에 등록금 못 낼 정도로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반장, 이재용 회장이죠. 세뱃돈으로 그 친구 등록금을 대신 내줬다. 세뱃돈으로 등록금을 돈으로. 세뱃돈 얼마나 받길래.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보거나 알려진 거 보면은 당시에 뭐 전무할 때까지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소주도 마시러 다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이재용 회장의 스타일상 친구들 숟가락 놔주고 조용히 구석에서 얌전하게 마시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전공이 좀 특이합니다. 동양사학과. 저랑 같은 전공 있죠. 역사를 공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보통 재벌가에서는 뭐 경영 아니면 경제 이런 쪽으로 전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문학을 전공하라고 권유한 분이 계셨답니다. 바로 이제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이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병철 회장은 삼이라는 이 회사가 대대손손 수백 년 동안 내려가길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경영학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인문학은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재 경영을 하게 되었고 인문학을 더 가르치는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운영하려면은 이 단순한 지식보다는 지혜, 뭐 철학 이런 걸 가져라. 이런 뜻에서 인문학을 권유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업 경영하시려면 경영학과보다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경영하실 거예요, 기업? 네? 기업 경영. 그 언제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돈을 좀 벌면은 출연료 올려주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이 회장 말고 그 동갑내기 고종 사촌 있잖아요. 뉴월드 회사의 저 정용진 회장. 재밌는 게 이재용 회장은 동양사학과고 네. 동갑인데 정용진 회장은 서양사학과예요. 한 사람은 동양사, 서양사. 사촌인데 둘 다 재벌. 또 이병철 회장이 친손자, 외손자 둘 다 서울대 입학했다고 굉장히 좀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자, 이재용 회장의 캠퍼스 생활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이때 한번 납치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대요. 납치요? 납치? 아니, 돈을 요구한 거예요? 돈을 요구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교수님들이 슬쩍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대학원 오라고 공부 잘해서. 아, 대학원.
아, 그걸 납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을 했으니까 납치 감금이거든요, 거의. 아,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사학과 나왔잖아요. 특히 네네. 동양사학과니까 한자 한문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걸 그렇게 잘했다. 첫 수업 때부터 강독이라고 사학과 들어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수업이 있거든요. 옛날 그 자료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첫 시간부터 줄줄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께서 S그룹 이병철 회장이라는 거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학원 당연히 안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은 접으셨답니다. 놀랄만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87학번이잖아요. 학생운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 운동권이었어요? 네. 이재용 회장이요? 네. 진짜? 그래서 경찰한테 잡힐 뻔했는데 뭐 그 여자 선배 손잡고 마치 연인인 것처럼 이렇게 숨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알려져 있고.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약간 여자분이 누구였을지 궁금한데요? 여자분이 이경규 선생님도 아실 수도 있는 누구요? 정말로 처음 듣는 이야기. 저 처음 들어요. 누구신데요? S사의 최 예능국장까지 하셨다는. 저랑 저 힐링 캠프도 만들고 네. 저랑 프로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오, 난 한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어쨌든 이재용 회장 대학 생활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셨네요.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바로 갑니다. S전자 부장으로 바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부장으로? 아, 부장으로? 예. 경영 수업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라마처럼 이렇게 뭐 착착착착 올라가지 않고 사실은 고생 많이 했어요. 상무보 되는데도 10년 걸렸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경영을 할 때까지 20년 넘게 걸렸어요. IT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저런 투자해서 실패도 했었어요. 그런 걸 이제 이건희 회장이 맡긴 거죠. 너가 해봐라. 이제 그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본과 미국에서 경영학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전자제품 회사인 제네럴 일렉트릭사에서 리더십 개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잭 웰치를 비롯해서 유명한 CEO들이 거친 엘리트 코스거든요. 1년에 딱 30명만, 그것도 CEO가 될 수 있는 후보들만 들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 초청을 받아서 외부인 최초로 이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네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후계자 시절부터 다양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아온 이재용 회장이 재계 총수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인싸다 뭐 이렇게 통하고 있거든요. 이 회장의 글로벌 인맥을 보면요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있고 젠슨 왕, 주커버그, 그 다음에 이제 안반이라는 사람은 인도 최고의 부자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인맥에 들어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저기 이경규 있으면 좀 이상하다. 글로벌 인맥에 이경규 딱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마당발이잖아요. 글로벌 마당발. 그러니까 S사의 영업맨을 자처하고 있는데 영업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잠재적 고객들하고 밀당을 한다고 해요.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나를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가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분이 많아요? 사람들 핸드폰 보면은 어느 브랜드인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직업병이네요. 직업병, 네. 직업병. 이재용 회장의 이 특급 영업 비밀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이제 이거 유명하죠. 부산 깡통시장 방문했을 때 그때 엄청 화제였잖아요. 이게 재벌 회장이지만 뭔가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대중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하고는 확실히 다른 뭐 새로운 뭐 기업 이미지, 재벌 이미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하게 뭐 얘기를 안 해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전 직원들이 다 따라오게 만드는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이건희 회장은 툭 하면 메시지를 냈어요. 아무리 잘 나갈 때도 이러다가 곧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죠. 이재용 회장은 일단 풍기는 외모에서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을 많이 닮았고 또 신중하고 이건희 회장은 약간 카리스마가 넘치는 추진력이 있다면 이재용 회장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장점을 다 갖고 난 게 이재용 회장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과거에 이건희 회장 시절에 S사 별명이 뭐냐면 관리의 S. 관리의 예,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사 역시 이제 그런 이건희 회장의 영향으로 빈틈없는 조직력을 좀 보여줬는데 아들 이재용 회장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와는. 그러니까 수행은도 없이 직접 가방 메고 다니고 뭐 글로벌 CEO들을 만나러 다닐 때도 뭐 혼자 다니는 경우들이 있고 구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제 젊은 직원들하고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모습들 이걸 좀 통해서 좀 거대 조직을 좀 더 유연하고 활력 넘치게 이끌어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S사에서는 그 반도체를 뭐 언제부터 하게 된 겁니까? 꽤 오래전부터 시작합니다. 19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요? 네. 그 당시 창업주죠. 이병철 회장이 미국 보스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까지 이제 견학을 했는데 네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회사들을 보면서 아 지금 우리는 지금 트랜지스터나 만들고 있는데 세상이 좀 멀리 가 있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1983년 2월 8일에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었는데 네네네. 신문사 사장이자 사돈이죠, 사돈. 아하하. 홍진기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반도체 나 꼭 하고 싶다. 세상에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사를 바꾸는 도쿄선언이라고 부르죠. 도쿄선언. 당시에 이병철 회장 연세가 73이에요.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내가 반도체에 전력 투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현실은 쉽지 않죠. 당시 이제 반도체 1위 기업이었던 미국 회사가 과대 망상증 환자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도 S가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이렇게 보고서까지 냈다는 거예요. 네. 진짜?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 반도체 통신은 64KD램의 자체 개발에 성공, 양산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S사가 미국이랑 일본에 의해서 3번째로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이뤄내는 데까지의 어떤 시간이 10개월 걸렸습니다. 10개월. 10년이 아니고. 네, 10개월 만에 이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이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6년 걸렸고요. 미국이 4년 걸렸는데 S사가 10개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네요. 그 작은 손톱만한 칩에 우리는 세상을 담는다. 인류의 삶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큰 비전을 갖고 일을 했었어요. 저희는 집이 없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회사에서 자고 그냥 사무실에서도 자고. 반도체인의 신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8시만 되면 방송이 나옵니다. 모두 일어서. 그래서 복창을 하게 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일에 착수하면 물고 늘어져라. 거의 각인이 됐었죠. 이병철 회장님은 1986년 크리스마스라고 기억이 되는데 용인 기흥 사업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쁘니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회장님이셨죠.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87년에 돌아가셨잖아요. 86년 그 겨울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약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데가 M라인인데 M라인 3층이에요. 층고로 치면 아파트로는 한 10층? 거기를 그냥 걸어 올라오신 거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저보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오락내락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놔주시던가요. 근데 거짓말처럼 그 다음날부터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된 거 아셔요? M라인에. 그 정도로 사원들이 필요한 것은 다 해줘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셨다고 느꼈어요. 네. 반도체인의 신조를 줄줄줄 외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당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확 느껴진 것 같아요. 역시 그 뭐 좀 성공하려면요 그 성견지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제 성견지명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버텨온 사람입니다. 어떤 제가 이거 10년 제가 눕방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그때 당시에. 그럼요. 오늘 시청자들이 예의를 지켜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왜? 내가 편하니까.
자기 선견지명을 가지고. 성명지명이지 뭐. 알겠습니다. 사실 이 S사의 이병철 회장만큼이나 무서운 선견지명 가지신 분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인데요. 당시엔 이제 부회장이었죠.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이제 반도체다. 1974년에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국 반도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하기 9년 전이에요. 이미 사실 반도체에 꽂혀 있던 거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집이 보통이 아닌데 아까 이병철 회장께서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야 이거 키워야 된다. 그 이건희 회장께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딱 필이 꽂힌 거죠?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미래의 먹거리로 반도체를 선택한 이유는 젓가락 때문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젓가락? 아 젓가락? 젓가락 중에서도 네네. 쇠젓가락. 왜? 쇠젓가락이 반도체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이제 반도체가 이제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더 얇은데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한국은 쇠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이걸 잘할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따지면 대만도 젓가락 쓰고요. 뭐 일본도 젓가락 쓰는데 아 이게 잘 돌리게 하나 써 어떻게 하는 거군요. 손가락을 잘 써 우리 민족이. 네. 까지 보면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93년도에 6시간인가 이야기했다는 이건희 회장의 그 유명한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옵니다. 국제화 안 하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도 철저히 국제화하면서 국제화에 이기주의 버리면 안 된다 얘기야.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야 이거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정말 이게 이건희 회장이 아주 명언인데. 카리스마가 엄청나실 때. 사실은 이제 저 대목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기술적인 이야기 엄청 해요. 우리가 얼마나 밀리고 있고 얼마나 뒤처지고 있고 정말 직원들 그냥 찔러냅니다. 네. 저도 그때 미국에서 어학연수 잠깐 하고 있었는데 보면 매장에 가면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제품 이렇게 보러 가잖아요. 그래 우리가 되게 싼 거 주로 이제 2층 아이들 방에 넣거나 별장에 넣는 그런 TV, 거실에 놓는 건 일본의 그 유명한 S사, 네, 그거 이제 크게 있고 이랬을 때인데 이건희 회장이 어딘가 이제 매장 시찰을 갔다가 이제 먼지에 쌓여 있고 뭐 그냥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이 S사 TV를 보고 정말 이렇게는 안 된다 하면서 호통을 친 게 바로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에요. 네. 저때 대단했어요, 그죠? 그 불량 휴대폰 네. 모아가지고 그냥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 개발 완료하고 성공했을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축제 분위기는 제가 잊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또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있었거든요.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있고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혁신가였죠.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함의하는 그런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한마디는 그냥 철학자의 한마디였어요. 저를 변화시켰던 한마디는 You are the center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가 중심이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돌고 일도 네가 중심이 돼서 하라는 말씀이 그 어린 제 마음에도 굉장히 깊이 박혔죠. 이건희 회장의 그런 독한 결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S사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는 게 S사잖아요. 네네네. 3대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2019년 이재용 회장이 새로운 100년 여기를 향해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게 뭐냐. 2030년까지 기존에 잘하던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부회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가 좀 다른가요? 다르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두뇌거든요. 이제 창고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두뇌도 잘 만들어서 우리가 1등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2030년까지? 당시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준비하면서 경쟁사 대표인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모리스 창이 물었대요. 니네 진짜 시스템 반도체 할 거야?
그랬더니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할 거야. 할 거야. 좀 웃으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I'm studying. 그리고 나서 기존 공장을 비워서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만든 거죠. 이야, 이걸 이제 구현하려면요, 이 공장 스케일부터가 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흥이랑 평택이 메인이었다면 이제 용인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드는 반도체 생태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 3대에 걸친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반도체 국가로 거듭나게 될 예정입니다.